제가 이거 한다는 걸 저희 저기 새정치연합 의원 카톡방이 있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의원 카톡방. 거기다 올렸더니 좋은 거라고 자기들도 좀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무료로 강의해주겠다고 나서는 분 몇 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한 50분 하고 한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데요. 뭐 편안하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질문을 그냥 해주셔도 괜찮고, 즉석으로 하다가 같이 얘기할 게 있으면 같이 토론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도를 사실 도당이 해야 되는데, 도당이 하려고 하면 뭐 의사결정 구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오히려 개별적인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친밀도 있고, 그래서 덕진 지역에서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도당에다가 안내를 부탁드렸고, 우리 저희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더 제가 직접 안내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3대 약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선거 때 부딪히게 되는 그런 건데, 선거 치를 때마다 유권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반응인데, 최찬호 부부장님 혹시 선거 때보다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없습니까? 유권자들 만날 때? 다른 건 없지만 혹시라도 강하게 느껴지면 강자를 공격하는 쪽이니까 선거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이랬다더라, 뭐 이랬다더라. 거짓 흉문, 그런 것들하고 많이 좀 비치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런 해보니까 그놈이 그놈 아니냐. 그래. 맞습니다. 아니, 정치에 대해서 글씨 누구 해도 마찬가지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이런 농담, 선거 얘기 하다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유권자들 만날 때, 저도 얼마 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 콧배기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콧배기로 안 보인다는 얘기. 평소에 잘 가고 그 얘기가 가장 정치인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죠. 콧배기로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콧배기라도 보이려고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 동네 계모임, 통장 모임들 이런 데를 계속 찾아다니고 경조사 다 다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상하게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다음에 보면 또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당신 나 처음 만나는 얘기할 때 가슴 뜨거워요. 한계가 있는 거겠지. 콧배기도 안 보인다. 두 번째가 또 혹시 뭔지 아세요? 양용모 의원, 이거 선거할 때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었죠? 못생겨서. 보편적인 걸 하세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데 개인의 특수한 거 말고. 이종욱 고장께서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진짜 그게 가슴에 남아있어. 본인이 자기가 실컷 걱정했다고 선거 끝났다고 다 벌써 잊어버렸구만. 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한 일이 없다는 거. 한 일이 없다. 자기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한 일이 없다. 그게 못 찍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껍데기 한 번도 못 봤다. 첫 번째. 한 일이 없다. 자연자원이 떨어졌을 때
주민들 반응이 뭐예요? 사상하는데 10년 전에 한 일이 없다 했잖아요. 자연감은 진짜 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동영 의원에 비교하면 자연감은 몇 배나 일을 많이 했는데 유권자들 떨어뜨릴 때는 한 일이 없다 해요. 강동아 의원님,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유권자 만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했다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모래내 그 시장에 갔다가 한 아줌마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이면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아줌마 지금도 나한테 전화 와요. 선거할 때 저는 그랬죠. 강동하면 안 치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 문제 해결 안 해줘서.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일 해결 안 되면 한 일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고. 그런데 의정보고서를 그거 보면 안 봐. 열심히 뭐 했다고. 제가 박혜선 의원이 몇 개 정도 잘 만들었던데. 근데 그게 주민들이 다 보자고 안 보지. 사실 소용없어.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매달리는 총장회에 가서 열심히 내가 뭐뭐 했다고 자랑 김남기 의원이 많이 하시죠. 네. 카톡도 하고. 근데 이제 뒤에서는 뭐라고 하면 또 자랑질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것 같고 이 얘기 하자니 잘난 체한다고 그러고. 이게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고민입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이죠. 헛되기도 못 봤다고 하면 아무튼 열심히 돌아다니거나, 아이 뭐 제가 선생님은 못 봤지 다른 분들은 다 많이 봤다고 하거나, 한 일 없다고 하면 막 열심히 해도 자랑하는 해답이 있는데, 세 번째, 치명적인 게 있어요. 이거 나오면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무능하다. 무능하다 한 일이 없다 비슷하지. 무용도 그것도 사실 그런 수 없죠. 써봤다. 비난들. 본인한테는 안 하죠. 의원한테는. 그냥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거죠. 아무게 진짜 싸가지 없다. 사람 봐도 아는 척을 안 한다. 선거 때만 보이고 평상시에는 완전히 땡간다. 네, 싸가지 없다에 대해서 대응 방법 있어요? 어떻게 대해요? 싸가지 없다고 얘기해요? 싸가지 있게 해야 되는데 싸가지 있게. 어렵죠. 싸가지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제 답은 답이 없답니다. 싸가지 없다에 걸리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가지 있는 활동을 할 거냐. 이게 결국 이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해야지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한 일도 많다고 인정받고 싸가지도 있다고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저 이번 학습 모임에 보면 중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강동아 의원님, 박혜성 의원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최고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었죠.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게 뭐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맨날 표만 되는 데만 쫓아다닌다. 뭐 행사, 모임 이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안 오면 안 온다고 욕하면서도 그런 데만 온다라고 또 흉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열심히 하는 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정치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덜 억울하죠.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행사를 가고 어디 민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문제가 있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이 내 목표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활동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세상이 바뀔 거냐는 의문을 이제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서 바뀔까? 열심히 하면 바뀌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 지방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칼럼을 어느 신도에 기고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이 정말 바쁘다. 실제로 만나보신 유권자 만나면 의원님 요즘 바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쁘시죠? 물어보잖아요. 그런 질문 다 받을 거 초선 의원들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 바쁩니다. 네, 바쁩니다. 엄청 바쁘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싱겁잖아요. 유권자들은 그 말씀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 진짜 바쁘냐? 너 나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지? 이런 말도 있고, 정말 바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면 다 좋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상당히 가시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바쁜 건지. 국주영 의원이 뭘로 바빠요? 뭐고요? 지역에는 또 회견하고 우리는 또 현장도 찾아가서 많이 만나서 하는 거 하고 또 가지고 또 회견을 만나고 또 도에 여기 나가서 사람들 좀 확인도 하고 또 공부하고 또 뭐 이제 너무 보고 있으면 그 관련된 내용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또 예산서 나오면 또 예산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정말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진짜 바쁘네요. 네. 재밌어요? 바쁘게? 재밌어요. 체질이네. 그렇죠. 아무튼 바빠요. 네. 뭘로 바쁜지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바쁩니다. 제일 바쁜 분들이죠. 근데 그 바쁜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건가? 안 바쁜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지나면 헛배기 한번 올 것 같다. 네가 한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항상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바쁜 거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쁜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내가 바쁜 이유, 문제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생각입니다. 문제는 많죠. 온통 보면 동네 가면 이병아 의원님, 농촌동에 가면 농로시 어쩌고, 마을길이 어쩌고, 무엇이 수로가 어쩌고, 맨날 바쁘고, 또 도시에 오면 아파트대로 또 무엇이 어쩌고, 버스가 어쩌고, 아무튼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항상 문제를 접하잖아요. 시민들에게 문제들은 의원들이 다 알아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고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뭔가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이런 것들 좀 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의원이 만능 해결사가 아니고 모든 거 다 잘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될 일, 급하게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시민들의 얘기가 이게 사실은 그 사람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민원들은 계속 맞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하면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제도 해결사가 돼야 된다. 의원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은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제도 해결사가 된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주는 그 흥실도 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해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서 가로등 나갔다고 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 해결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대신에 가로등이 나가는 것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방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행정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그게 의원이 할 일이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민원들을 받아 처리해주고 그런 또 유권자를 공치사 받고 선거에 도움되기보다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것들 근본적인 해결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게 바로 주민이 의원을 뽑은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급한 문제는 시급한 것. 주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아주 높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문제는 이게 얘기해요. 내버려둬 다음에 가면 전 진짜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그 얘기한 거 어떻게 됐냐? 아, 그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알아보냐?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죠. 두 번, 세 번째 만나면 포기하는 거죠. 아, 너는 내 문제에 관심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다. 이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가장 나쁜 거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전주 전라북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혹시 어떤 문제일까요? 그냥 좁혀 지금 전주 시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는 게 뭐있을까요? 시내버스. 그렇죠. 버스 문제죠. 버스 문제. 이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아직 없죠. 시의회가. 김승수 시장만 직접 북산에 나서면서 고생 많이 하고 저하고 수시로 통화하는데요. 의회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세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분리할 것인가 그런 겁니다. 연역적이란 말, 귀납적이란 말, 이거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 양영환 의원님이시죠? 됐습니다. 우리 박형배 의원이 저기 양영환 의원 저기 완전 갑이지. 박형배 의원님 연역적이란 말, 귀납적인 말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중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가 올리죠. 철학적인 용어들. 기억이 안 나죠. 송정 여기도 젊은 의원이니까 기억이 나죠. 신분이 맞습니다. 그나저 결과를 먼저 내놓고 그 원인을 찾는 거고 연역되면 여러 가지 원인을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혹시 김진호 의원이 조금 철학가인가? 아니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올려보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철학가에 국주가 좀 답을 좀 낼 줄 알았더니 이게 김진호 의원은 답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볼 때도
동네에서 만나는 개인으로부터 문제를 찾아서 해결방을 찾아가는 건 필요합적인 거고요. 우리가 어떤 흔히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동네로 좁혀보는 거는 연역적 관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항상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좁혀서 좁은 데서 넓은 데를 보기도 하고 넓은 것을 좁은 데 시켜 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오창환 교수가 오셔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얘기했죠. 지구의 가장 현재 문제는 온난화입니다. 모두가 다 느끼고 전 세계 사람 모든 인간이 또 느낍니다. 그 원인이 흙이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화력발전소, 또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쓰는 기름이 다 저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하는 가장 해법은 뭡니까? 에너지를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로 하자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쓰자고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이거 지구 온난화 해결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내가 유엔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이런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내가 저거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어떻게 저거 다, 야, 지금부터 쓰지 말고 다니지 말자.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전주시 의원, 전라도 의원을 하는 사람은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으로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를 좀 아껴 쓰자. 자동차도 좀 적게 타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우자. MB 정부 때 한 거잖아요. 녹색 성장 발표를 그러죠. 지구 온난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MBC 해결법이 녹색 성장이었어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는 어떤 해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신재생 에너지를 전라북도도 전략사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신재생 에너지 무슨 단지 만든 게 중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산 새마금 앞바다에다가 풍력 시범단지 만든 것도 그런 거고요. 끊임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자. 이게 온난화, 지구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전주시는 어떤 해법이 있었어요? 국지에 오는 건데. 환경면에 전주시는 어떤 해법이 있었어요? 기후대응. 기후대응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어떤 그 장비를 아끼기 위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통해서 그린리더를 통해서 집에 가가지고 전기 아끼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차원에서는 이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을 줄이는 거죠. 사람들을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실제로 가정에 그러니까 에너지 컨설턴트들이 들어가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데는 줄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늘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늘었어요. 근데 자가용은 늘었어요, 많이. 더 늘었죠? 네. 보시기에 성공적인 것 같아요. 어때요? 성공적이지 못하죠. 이 방어죠. 전주. 제가 시장이라면 이 비전을 내보려고 하겠어요. 전주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하겠다. 이게 이제 독일의 프라이브르트 시가 실제로 태양의 도시, 태양광 도시를 할 정도로 모든 집집 옥상마다 심지어는 축구 경기장, 쇼핑센터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태양광 설치해서 에너지를 우리는 자립하겠다. 원자력 발전소 우리 동네 옆에다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비전을 한번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시장도 저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자, 그럼 더 좁혀서 벽진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벽진구. 제가 구청장이라면 시장이라면 전체 도시는 아니지만 줄여서 어느 한 지역을 에너지 자립 마을로 해보자. 에너지 자립 도시를 얘기했으니까 어느 한 아파트 단지를 여기 자치가 생산한 에너지 가지고 한번 전기를 써보자.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진북동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동장이라면 한번 우리는 에너지 전략하는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우선 아파트라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민들끼리 에너지를 우리 적게 소비하는 아파트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역적인 방식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로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또 내 개인이 집에 있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 이런 실천을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실천, 지역적 실천을 접근해 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마 지방의 행정가나 지방의회가 그런 사고를 하면서 하기보다는 아마 시장은 선포하면 공무원이 뭔가 어디서 그럴듯한 걸 만들어 갖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던 걸 가져다가 베끼는 정도이지 그 도시 자체의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져왔는가 이런 제가 의문을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귀납적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연역적인 거는 끊임없이 문제로부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물어봐야죠 하는 겁니다.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물어가는 것이 저는 연역적인 사고의 과정이라 는 겁니다. 귀납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의원님들이 항상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 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뭐 불만이 있어요. 또 뭔가 뭐 해달래요. 우리 동네는 큰 문제가 있고 낙후됐고 뭐 쓰레기 문제가 있고 주차 문제가 큰 일이 합니다. 근데 왜 그 문제가 우리 동네만 생기는 건가? 왜 우리 동네에 있는가라고 왜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앞에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라고 물어야 되고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왜라고 물어야 돼? 이게 누구 문제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가장 큰 불만은 우리 최천호가 잘 아시겠지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이 17년 된 우선 아파트를 개별 난방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반입니다. 맨날 표결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평형이 넓은 데들은 우리라도 건강하겠다. 근데 그게 따로 또 허용도 안 돼요. 동별고. 아무튼 통째로 묶어서 해야 돼요. 불만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고 이사 가버리는데 에이씨. 새 아파트 이사 가버리는데. 그럼 자, 공동주택관리계약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거 어디가 관련이 있는 거냐? 구청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아니면 시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전라북도나 정부가 제시한 공동주택관리계약 표준안을 통과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 불만이 있어요. 아파트 불만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 주민들 내에서 뭔가 결판이 나오면 좋은데 서로 싸우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구청은 시를 도를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법을 아예 개정을 해버릴까? 주택법, 주택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새로 만들거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파트 주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현재는 할 수 있는 건 구청이나 시 관련된 화는 시의원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도의원들은 도차원에 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입법에 대한 요구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 어떤 것 중에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도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국회에다가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데 의견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 나는 시의원은 못해요. 그건 도의원이 하는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유권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절대 이해 안 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해결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이 한 일 국회의원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못하고 받았다가 시의원 보고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유권자의 창구는 항상 하나라는 거죠. 유권자가 시, 도, 국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호요. Think Global, Act Local. 최천호 부장님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행동은 예. 주민 중심으로 쭉 예, 맞습니다. 역시 다선 의원님은 영어 단어를 고민 안 해도 이렇게 해답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Think Global이라고 하는 건 연역적인 방식이에요. 생각은 연역적으로 해요. 행동은 구체적으로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죠. 예, 어서 오세요. 예. 이걸 조금 우리말로 제가 좀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세계를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 그냥 오로지 지역의 동네에만 이렇게 생각을 머무르지 말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단지 시의원을 만나니까 시의원이 해결할 만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나머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는 아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실천은 좁혀서 지역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이런 의미죠. 이걸 활동하시면서 계속 저는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했던 걸로 하면 생각은 좀 연역적으로 크게 시작해서 좁혀가고 행동은 좁혀서 시작해서 넓혀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저는 아주 1등 의원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화 의원님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태권도인처럼 생각하고 태권도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전에 있겠지만 이제 의원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생각과 행동을 잘 결합시키는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역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 전라도의 문제, 전주의 문제, 우리 동네 문제. 이렇게 한번 좀 연역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근데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살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고, 네, 이 정도 보십시오. 예.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가 너무 아프니까. 예. 오정하고 한번 들어가십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고, 태어나고 싶지 않아. 뭐 아이가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는 없고 태어날 몇 자는 모르겠지만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두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거 먼저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태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게 왜 생겼습니다. 그게 저는 한국의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한번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자살 이유가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그 신병 비관 자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병이 뭐냐면 경제적인 공분이라고. 또 하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살률을 결코 낮출 수 없다는 게 저는 해답입니다. 그건 도대체 우리나라는
여기 잘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야? 잘 따져봅니다. GD 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소득이 얼마나 잘 분배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즉 양극화의 식을 삼는 겁니다. 0일수록 평등한 나라, 요리 갈수록 불평등한 나라. 자,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 나라들 0에 가깝죠. 독일, 프랑스 중간 정도 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불평등이 심하죠. 미국이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방한 따라간 나라가 아니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다들 문제가 꽤 많은 나라들이었죠. 세계에서 잘 나가 잘 사는 나라들이 빈부격차 문제를 잘 해결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정도나 위치할까요? 요 지도에서.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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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겠죠. 뭐, 대답을, 답을 거의 알고 있죠. 우리 사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바로 밑이더라고요. 이 가만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미국에 많습니까? 한국에 많습니까?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세계 초부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잖아요. 양극화 지수라고 하는 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인데, 자, 부자가 제일 많은 나라 미국, 부자인 사람이 미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적은 나라 한국으로 불평등가 이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불평등 제일 심한 나라죠, 세계에서. 물론 이건 OECD 국가입니다. 전 세계 나라는 아니고.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과 박탈감이 사람을 목숨을 끊게 만든 자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SK, 이렇게 대기업들 있죠.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 2,000개 되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1년에 107조의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약 한 30조, 현대차가 8조, 전체 35% 차지합니다. 두 회사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두 기업이 거의 이익을 독점하는 나라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 삼성공화국이랑 한만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임금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5년 동안 비교해 봤어요. 3회 정도 때는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도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MB 정부 때는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지만 실제 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기업은 돈을 버는데 개인과 가정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이게 극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살기 힘든가, 왜 고통한가, 그거 다들 딱 나오는 겁니다. 돈 버는 놈 따르고 맨날 우리는 배고픈 거죠. 전라북도는 더 배고픈 거고. 답이 딱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는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 상위 10%하고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 하위 10%를 비교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위와 하위가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나라잖아요. 많을수록 불평등한 나라예요. 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낮죠?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3배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는 놈하고 적게 받는 놈하고 3배 차지. 1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받는다. 근데 미국, 멕시코는 여기는 원주민 인디오들이 많아서 여기는 빈부격차 심하다.
미국은 흑인들 유전이 많잖아요. 그런데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교육도 다 대학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이 나라들은요 거의 뭐 문명에 무야하게 뭐 이런 인종적으로 아주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잘났잖아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임금 격차는 심해요. 그래 불만이 안 생깁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요, 작년이죠, 재밌는 주민 투표가 있었어요. 한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과 임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격차가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붙였어요. 함께 얘기하면, 여기 알바하는 애가 100만원 받는데 사장 월급이 1200만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즉, CEO 월급을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CEO가 뭐 몇십억씩 받죠. 우리나라도 뭐 CEO 연봉 뭐 몇십억씩 받잖아요. 그 불평등하다. 그래서 법안을 냈어요. 정당이. 의회에 내서만 감로를 막 해답이 안 나요. 팽팽하게. 우파 보수는 반대하죠. 좌파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답이 안 나니까 전 국민 투표를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를 됐어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6대 4 정도. 그 사람들도 그 격차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12배냐. 그리고 15배면 안 되냐. 그 12배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이견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규제해야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했다는 거죠. 근데 스위스는 뭐예요? 아주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저임금 실패를 한번 더 비교해 봅니다. 사실 진짜 귀한 자료들입니다. 이거 뭐 굉장히 진보적 학자들 연구해서 한번대로 제가 이제 쭉 자료를 해서 쓰는 건데, 한 나라에서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 중위임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따라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임금의 3분의 2 이하다. 그러면 한 130만 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평균 알바 비정규직 계약직이겠죠? 뭐 여기 뭐 사회복지사들 뭐 문화 아니면 전주는 뭐 연봉 2천만 원 받아도 돈 많이 받는 도시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적을수록 저임금이 적은 나라예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적잖아. 일본 좀 높아지죠. 쭉 가서 미국이 역시 저임금이 위치 많잖아요. 한국보다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4명 중 1명은 한 1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 맨날 가난한 거예요. 그나마 그 직장 잃어버리면 완전히 굶어죽이 딱 맞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실패라는 거예요.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국민 총소득 보다는 기업소득이 조금 더 많았고, 가계소득, 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합계는 약간 낮았습니다. 평등하잖아요. MB 정부 때 국민 총소득은 뭐 큰 차이 없이 뭐 비슷합니다. 기업소득은 확 뛰었죠. 가계소득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를 못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소득을 가지고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쉽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올려주는, 이거 지금 최근에 우리 새정치당에서 이거 얼마 전에 정책위원 발표했습니다. 가계 소득 중심 성장론이라고, 또는 임금주 성장론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 야당이 지금까지 역사상 성장 담론을 내놓은 건 별로 없어요. 주로 분배인데 성장론 본격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론이 대기업 중심의 성장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즉 월급이 오르는, 그럼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소득 성장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미 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하고 있고, 오바마도 그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아베조차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규제가
소득을 통해서 조정하는 또 하나는 세금을 통해 조정하는 즉 부자들한테 세금을 몽땅 매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적게 매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소득 분배 수단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건데요. 자, 2007년 참여정부 말기입니다. 상위 10%의 세금 비중이 25%, 하위 10%가 8.6% 됐습니다. 또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여기가 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여기는 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낸다. 이게 양극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금에서. 근데 문제는 이 수치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하위 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기준이. 그런 결과 결국은 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 정책과 세금 정책을 통해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국가가. 이게 일종의 복지 정책인데요. 이게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스웨덴,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고 미국과도 중간 정도 되는데 50%는 한 26% 정도 됩니다. 한국은 3%, 5%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임금 억제도 안 하고 임금 올려주는 것도 안 하고 개입 안 하고 세금도 부자들한테는 별로 많이 걷지 않아서 분배에 뒷짐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공공지출 비중을 인출하는 복지비 지출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 프랑스한테 30%, 50 평균이 한 16% 되는데 우리 8%. 아까 비슷한 거에 나왔던 거라. 이건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써먹는 것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살인 범죄가 좀 줄어들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늘어난다. 자, 우리도 2001년부터 2002년이 김대중 집권 시기잖아요. 노무현 집권 시기. 2007년 끝났죠. 2008년 이명박 집권 시기죠. 갑자기 강력범죄, 살인범죄 올라가잖아요. 보수가 집권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거죠. 이게 우연일까? 근데 미국이 실제 그래요. 민주당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좀 봐주고, 뭐 세금도 좀 더 걷고, 복지 좀 늘리자 하는 거고, 공화당은 감세하자고 그러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그러고, 복지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효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합니다. 살인, 강도, 뭐 마약, 강간 이런 강력 범죄에 빠져들어요. 거의 세계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정글 속에다. 요건 작가 공지역에 쓰는 의자놀이입니다. 소설책. 쌍용 자동차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쌍용차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24명이 목숨을 끊거나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죠. 우리 왜 어렸을 때 그런 놀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하나요? 데코레이션 하면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의자 9개만 놓고 빙빙 돌다가 딱 앉는 거예요. 한 명이 탈락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의자 하나, 둘이 경쟁해서 탈락하잖아요. 그 어때요? 친구고 뭐고 소용없죠. 내가 가서 앉아야지. 이기니까, 게임이니까. 딱 그 게임, 그 의자놀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가 해고되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절망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걸 폐자입니다. 그게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자들의
20 몇 명의 연이은 자살이 바로 우리 사회의 사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